도대체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하는데 꾸민비도 따로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꼭 돈이 아니라도 명품 가방 몇 개씩은 다 사준다고요. 며느리한테 차 사주는 시집도 있고요. 저기, 다 생략하자고 했다가 예단비 보내셨길래 절반도 돌려드렸잖아요. 예물 달라 그래서 예물도 사줬고요. 내가 뭐, 우리들 선물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하자면 여자 쪽 부모 형제들한테도 다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갈 생각을 하시죠? 허례허식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주도 거기에 동의했었고요.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야. 사돈, 원래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돈을 보탰죠? 여자 쪽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남자 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황당한 법이었습니다.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요? 진주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묻자 예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양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3세 김인혁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 씨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상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이지만 양 씨는 이런 며느리를 볼 자신도 없고 이런 집이랑은 사돈 맺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감수해야 하나 마음이 철렁했는데 이 결혼을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게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우리 쪽이 더 많이 지출을 했고 예단 예물도 생략하자길래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꾸민 비며 무슨 비며 며느리를 공짜로 드리려 한다는 말까지 하는 사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딸을 팔겠다니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맘에 안 드니 반품시킬 수밖에요. 양 씨는 어려서부터 친정이 부유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양 씨도 직장에 다니다가 아들을 낳으며 그만두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강 위에 떠있는 배 같았던 양 씨의 삶은 IMF를 겪으며 거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쪽배 같은 신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친정도 사업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의 직장도 휘청거렸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도산하지 않은 곳들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들이 발에 채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양 씨 가족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당 넓은 멋들어진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집들이 죽 있으면 그 뒤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미나 사마귀들이 화장실 안에 가득했고 화장실 갈 때마다 코를 빨래 집게로 짚고 갔을 정도로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부엌은 안에 있었지만 방 한 칸을 빼고는 시멘트 바닥이고 그곳에서 밥도 짓고 목욕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양 씨가 살던 방 3개짜리 넓은 집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양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 양 씨 또한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시 취직하는 것은 꿈도 못 꾸었고 시장 안의 생선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했죠.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잘 살았던 시절을 오히려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단칸방에 살던 때를 묘사했습니다. 밥을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고 남편은 다시 일어서겠다며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었지만 IMF 당시 같이 해고됐었던 직장 동료들도 고용하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 씨도 곧 생선가게를 그만둘 수 있었죠.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양 씨 인생의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곱던 손은 부르텄고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올리면 생선 냄새가 함께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망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지인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딱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집에 여유가 생기니 그것 또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고 고등학생 때는 정교 학생회장까지 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죠. 이녀가 오늘 아버지가 같이 저녁 식사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시네. 어쩌죠?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요. 그래? 아쉽다. 주말에 한번 들릴게요. 아들이 자취하고 있는 곳이 양 씨의 집과 멀지 않아서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양 씨가 가기도 했고 아들이 오기도 했고 바깥에서 만나기도 했죠. 바르게 큰 아들을 보며 양 씨 부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들을 보내줄 때가 왔죠.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은 작년에 갔던 동창 모임에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와 교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둘 다 벌써 33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해서 벌써부터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상의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기? 상견례에서 돈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주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데 그쪽 집에서 조금 보태주신다고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보태야지 당연히. 아니요.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이 그것보다는 많아서 그 선에서 집 알아보려고요. 그러고는 2억 5천만 원이 있다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고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33인데 군대도 안 다녀왔으면 일한 기간은 더 길 텐데 3천밖에 못 모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뭐 했나 싶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공부를 좀 오래 했대요. 그런데 듣기로는 학원 선생님이라던 예비 며느리. 양 씨는 얼른 고개를 저어 머릿속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따지고 들면 끝도 없었습니다. 2억 5천과 8천. 아들은 양 씨 부부의 손은 빌리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구도 채우고 하려면 전세 구할 돈도 안 되지 않겠어?
그 돈으로는 수도권에서 얼른 자리 잡고 살아가기가 힘들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어찌되었든 그쪽에서는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아들 보내는 입장의 마음가짐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해주겠다고 해도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2억 5천 보태줄게. 그거 받아. 큰 집을 가든 작은 집을 가든 부족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이 돈 더 보태서 시작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남편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그렇게 5억 8천만 원으로 집도 마련하고 그 예산 안에서 혼수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력이 있으니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지만 아들이 극구 말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예단 예물 이런 거 전부 생략하는 게 어떠세요?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저는 뭐 허례허식 이런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저희는 찬성이에요. 그 점은 양 씨와 마음이 맞았습니다. 양 씨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럴 돈이라면 차라리 집값에 보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순조롭게 끝났고 결혼 준비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주말에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양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드리라고 주셨어요. 웬 봉투를 내미는 예비 며느리. 아들도 뭔지 모르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물으며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 아니야? 아, 예단? 아, 예단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고 양 씨도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별탈 없이 지나가려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이걸 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알았으니 양 씨도 아무 행동을 안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봉투에 넣어 500만 원을 예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려. 그러면 어머니가 예물이나 그런 얘기도 하셨니? 아, 가락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결국은 예물도 다 하자는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에 양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주 안 하면 아쉽다고 그러시니까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한 건데. 이녀가 그냥 그렇게 하자. 신부 예물은 너희가 고르는 게 낫겠지? 고르는 김에 목걸이랑 이런 것도 세트로 해. 그렇게 양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쪽에서 아들에게 시계 하나 사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신부에게 예물을 해줬으면 시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가 이러다가는 이것저것 다 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시계 정도는 양 씨가 사주려고 했습니다. 이녀가. 그래도 결혼할 때 다들 시계 하나는 사지 않나? 그쪽에서 말 없으면 엄마가 사줄게.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사실 진주가 시계 하나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제 거랑 같이 제가 사려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걸 엄마가 사줄게. 커플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극구 말리는 아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진주가 예물 사러 가자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나랑? 네.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니까 같이 고르고 싶다네요. 어머나 그러니? 알았어. 둘이 편하게 고르라고 아들에게 현금을 보내주었는데 같이 고르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곧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가까이 지내려 노력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된 백화점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비 사돈이 함께 나와 있었는데 양 씨가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당황하셨죠? 제가 같이 오자고 했어요. 그러세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의 시계라도 사주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진주야, 이거는 어때? 그건 너무 투박하지 않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그래. 그 옆에 거. 그런 게 낫지. 그래야 멀리서도 반짝반짝하고 잘 보이지. 양 씨가 둘이 골라보라고 몇 발짝 뒤에 서 있는데 예비 사돈은 그 옆에 바싹 붙어서 보석 고르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같이 골라달라고 그러더니 정작 양 씨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도 이런저런 의견을 내보다가 포기하고는 양 씨 옆에 섰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양 씨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예물인데 좋은 걸로 해야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간소하게 하는 의미도 별로 없네요. 어쩐지 허탈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양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하는 결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뭐. 아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자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걸로 하자. 양 씨도 아들과 함께 가서 보니 다이아몬드 세트와 순금 쌍가락지까지 야무지게도 골라놓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무래도 세트니까. 김서방.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진주 세트도 했어. 요즘이라 그래도 많이 가볍게들 하는 거지. 그래요. 예쁘네. 괜히 예비 장모도 있는데 아들이 쪼잔해 보일까 싶어서 아들에게 눈치를 주자 아들이 결제했습니다. 양 씨가 보내줬던 금액보다 초과되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아들에게 따로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재고 주문을 넣고서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너희 시계 산다고 했잖아. 그렇게 또 다 같이 시계를 사는데 함께 갔습니다. 양 씨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계들도 참 비쌌습니다. 시계 2개를 사려면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은 들 듯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느 시계는 하나에 2, 3천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계는 합쳐서 1,000만 원은 안 넘었으면 하는데.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의 입이 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돈이 사줄 것이었으면 이때 뭐라고 말이라도 얹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줄 생각으로 따라온 것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계는 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양 씨는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디자인을 고를지 구경하러 온 것인가 했습니다. 양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예물도 그렇게 제대로 골랐다면
말이라도 아들에게 뭐 하나 사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 같았으면 백화점까지 동행해 놓고 말없이 따라다니는 건 못할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살 것은 다 샀고, 작별 인사를 안 하는 것을 보니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 씨가 눈치를 살피는데 어쩐지 예비 사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느라 2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다리 아프시면 여기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쉴까요? 아들도 같은 걸 느꼈는지 음료를 사오겠다며 갔습니다. 그리고 양 씨와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쇼핑도 나이 드니까 쉽지가 않네요. 뭐 그래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서로 별다른 말이 없었고, 양 씨도 불편해서 어서 자리를 뜨고 싶어 커피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20분쯤 뒤에는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으니 밥은 같이 안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바로 가실 거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아버지 근처에 계실 거야. 그렇게 아들과 인사를 나누려 하는데 문득 예비 사돈의 붉어진 얼굴이 눈에 보였습니다. 양 씨가 당황해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자 울먹이는 듯한 표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뜬금없는 말에 순간 예비 사돈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고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다 양 씨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 걸 깨닫고 물었습니다. 너무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애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애 표정 안 보이세요? 그러게요. 진주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드는 거 못 고른 거야? 그러면 다시 고르러 갈래? 아니, 꼭 그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하세요? 집 사는데 우리도 보탰으면 남자 쪽에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를 공짜로 드리려고 하세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신부한테 꾸민비도 따로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꾸민비요? 네, 꾸민비 모르세요? 돈이 아니라도 명품 가방 몇 개씩은 다 사준다고요. 며느리한테 차 사주는 시집도 있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지 몰랐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자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꾸민비가 무슨 말이고 명품 가방이 웬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기 다 생략하자고 했다가 예단비 보내셨길래 절반도 돌려드렸잖아요. 예물 달라 그래서 예물도 사줬어요. 그런데 시계 하나 안 사주신 건 그쪽이잖아요. 나 참. 예물을 사돈 돈으로 한 건가요? 제가 드렸던 예단비로 산 거지. 그러면 사돈은 드리는 돈 하나 없이 퉁치려고 한 거잖아요. 희한한 논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아쉽다고 그래서 절차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다 자신 돈으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물 비용도 남은 예단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뭐, 우리들 선물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하자면 신부 부모님이나 형제들 것도 다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돈은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갈 생각을 하시죠?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시계도 사줬는데 그쪽에서 쓴 예단비보다 저희 쪽에서 쓴 돈이 훨씬 커요. 그런데 무슨
공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들이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진주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네? 김서방 중간에서 대처가 이상하잖아. 지금 김서방이 죄송해야 되는 건 사돈이 아니라 우리 진주 아니야? 진주한테 제가 미안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 결혼식은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취급은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안 해줘도 되는데 신부한테 꼬민비도 안 주고 데려가는 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쏘아붙이는 여자의 말에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상의했던 게 있어요. 단호한 아들의 대답에 여자가 잠시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지? 혹시 돈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요. 돈이 아까웠으면 시계도 안 사줬죠. 자꾸 시계 하는데 남들은 가방도 몇 개씩 받는다더라. 왜 남들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기로 의논이 끝났잖아요. 상견례 때도 먼저 그러자고 하셨고요. 아니, 왜 남들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래도 구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 아니냐? 누가 보면 딸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가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말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례허식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주도 거기에 동의했었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맞받아쳤습니다. 사돈,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돈을 보탰죠. 여자 쪽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남자 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지 참 황당한 법이었습니다.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요? 진주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말씀하고 계신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본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을 합치면 5억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8천만 원이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집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머, 섭섭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희도 거진 1억을 넣는 건데요. 그리고 원래 남자가 많이 내는 게 맞죠? 옛날엔 여자는 몸만 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집값 안 보태고 저희가 4억짜리 집을 사면요? 그건 되는 건가요?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돈. 저는 여유 있는 쪽이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반을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러면 집을 저희 쪽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비꼬는 말인 줄도 모르고 여자의 표정이 대번 밝아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여유가 생기니까 예단비도 좀 더 넣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정식으로 따져보죠. 그러더니 다시 카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식으로 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억짜리 집을 사면 예단비도 5천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랑 예물도 사주셔야 되죠. 아, 그리고 혼수는 여자가 넣는 거잖아요. 진주, 너 그때 가전이랑 가구들 비용 계산한 거 있잖아. 그거 보여드려봐.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보여드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대략 7천 얼마였거든요. 가능하세요? 뭐야? 그게 말이 돼. 아니면 옛날 방식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방식대로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요? 김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게 다 싫으시면 그냥 반반하세요. 집값도 반반, 혼수도 반반.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니, 공짜로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딸을 넘겨주기에는 값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무슨 딸 팔아먹으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그렇게 들렸는데 아닌가요? 아무래도 진주를 저한테 팔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반품하면 되는 거죠. 뭐? 반품? 너 말 다 했어? 아들의 말에 여자의 꽉 쥔 두 주먹이 분한 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어느 부분이 틀린지 말해주면 수정해 볼게.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 돈 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 서운하다. 그래.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랑 결혼 엎으면 김서방도 손해 아니야? 나이도 찼는데 교사 마누라 쉽게 만날 줄 알아? 요즘엔 학원 선생님도 교사로 치는지 끝까지 득이지 손해인지 따지는 여자를 보며 양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예물이랑 시계는 지금 가서 결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손해는 없겠죠.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양 씨를 데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엎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해도 속으로는 무척 통쾌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예비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라는 대답 하나에 마음을 돌린 아들을 보니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여자 둘은 얼이 빠져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들은 그 길로 정말 결제를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빠졌던 혼을 다시 챙겨왔는지 예비 사돈이었던 여자와 그녀의 딸이 쫓아왔죠.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죠? 그래, 이녀가. 다시 얘기 좀 하자. 아니, 할 말 없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공짜로 데려오려고 해서 미안하다. 아들은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제 취소를 끝낸 카드를 받아들고는 양 씨와 함께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거야? 괜찮지는 않죠. 근데 그냥 결혼했으면 안 괜찮은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이 엎어졌으니 당연히 괴로울 듯 했지만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오히려 양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는지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사돈, 애들이래 우리가 나서서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 뜻대로 하라고 해도 아무래도 엄마 눈치를 보는지 김서방이 마음을 안 돌리는데 사돈이 좀 설득을 해주세요.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양 씨는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 안 산다니까요. 아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데 무슨 설득을 하란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이 마음을 돌린다고 해도 양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이런 사돈이나 며느리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한다 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말이죠.
너 도대체 뭐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엄마를 보일러 고장난 방에서 재웠어. 너희 엄마 아파서 골골대는 거 안 보여?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안방을 내드려요? 아니면 애를 그 방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이? 너 여태 잘못한 것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놓고 뭐? 건물을 줘? 엄마 아빠는 이제 그만 살고 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엄마 아침밥은 차려줬냐? 아, 엄마가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라면 말이야.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아. 아무리 모질라고 한심해도 내 아들이라서 품었는데 너는 부모가 그냥 돈 대주는 기계인 줄 아냐? 젊은 것들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부모 핏바라가며 살려고 하고 말이야.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면 그만큼 젊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게 다 공짜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야. 이래가지고는 건물을 줘도 10년을 못 가고 날려먹을 게 뻔하지.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할 일을 해야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현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3세 조명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쉽게 얻으며 살아온 아들은 부모가 이룬 모든 것이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아들은 부모에게 받은 건 당연하고 못 받으면 억울하며 제가 부모에게 베푸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처가엔 잘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에 현 씨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이런 자식 때문에 생각보다 이르게 은퇴해서 귀촌해야 했던 현 씨는 지난 세월이 참 허무했습니다. 추운 겨울 부모를 보일러도 안 드는 방에 재우는 못된 아들과 며느리. 아무리 못난 아들이지만 2년 만에 보는 멀리서 올라온 엄마를 그런 취급을 하는 망나니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모든 게 자신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당장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기로 했죠. 현 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둘이서 열심히 벌어 저축했습니다.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먹는 것도 아껴가며 허리띠 졸라매어 저축했습니다. 많이 벌어도 조금 쓰고 조금 벌면 더 조금 쓰며 아끼고 아껴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을 때는 꽤나 큰 금액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눈 떠 있는 시간 대부분 일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저축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한 채 살까?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집만 있으면 뭐해요? 집 있으면 이렇게 벌어서 살면 되지. 그래서 명수 대학 보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투자를 해볼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다 날리면 어떡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그때 남편의 친구 중 하나가 부동산을 사야 한다며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이야. 그거 아니면 안정적으로 돈 못 벌어.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 씨 부부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건너 들어보면 당시엔 모두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인지 호기심에 찾아가 보았던 부동산에서 어떤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이게 신축 건물인데요. 아, 어떻게 딱 타이밍이 이렇게 되죠? 지금 1층 상가부터 원룸들이랑 투룸까지 세입자가 다 맞춰져 있고요. 4층엔 주인 세대거든요. 근데 이 주인분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급하게 판다고 어제 내놓고 가셨어요.
대출분 제외하면 실제로 드는 돈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현 씨와 남편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이후로 다른 부동산 여러 군데에도 문의를 해보았는데 확실히 그 건물이 주변 시세보다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돼도 어쨌거나 건물이 어디 가버리는 건 아니잖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 씨와 남편은 대출을 끼고 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남편의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4층의 주인 세대에 들어가 사니까 내 집도 생겼고 그 밑으로는 전부 세를 줘서 다달이 돈도 들어오니 대출 이자를 갚고도 꽤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과 현 씨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받았던 대출도 서서히 갚아나가면서도 형편은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층 상가 세입자가 나가자 현 씨와 남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주변에 큰 도로가 나고 상권이 넓어져 현 씨네 건물이 있는 부근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학가 근처라 수요가 있던 곳이었는데 현 씨가 운영하는 1층 식당까지 잘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말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건물을 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며 현 씨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살림이 피는 것과는 별개로 자식 농사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며 자연스레 아들 교육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 성과가 따라주지는 않았죠. 아들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학도 재수를 해서 겨우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인 학원비, 과외비, 재수할 때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입학한 후에도 돈도 돈이지만 현 씨의 신경줄도 그만큼 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지원을 받고서도 무언가 해보려는 의지도 야망도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 겨우 들어간 회사도 1년이 안 되어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수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저도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동안 지방에 살았던 아들은 다시 현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현 씨도 남편도 답답해했죠. 그렇게 빈둥대던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어 현 씨는 아들을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노력했던 아들은 식당 일이 더 좋은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처럼 남 눈치 안 보며 일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아들이 식당 일을 하길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체념이 됐습니다. 모두들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되길 바라지만 또 모든 자식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닐 테니 말이죠. 성실히만 살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 이렇게라도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살면 다행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현 씨 부부는 아들이 33살이 될 때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아들이니까 집을 해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제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하는 마당에 부모님한테 월급을 받을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아들. 그때 현 씨의 나이가 62세였고 남편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일을 계속하기에도 은퇴를 하기에도 어떻게 하든 이상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70까지는 일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들의 제안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식당을 명수한테 넘기고 우리는 시골로 내려가자. 귀촌을 하자고요? 그래. 당신 고향이든 내 고향이든 내려가서 우리 둘이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자고. 아, 좋잖아. 좋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 친구들도 다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못 간다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내려가면 좋지 뭐. 그리고 그러면 명수는 집을 따로 얻을 필요도 없이 지금 집에서 신혼 시작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에 손을 떼도 월세가 나오니 남들처럼 노후 걱정할 일도 없고 아들은 식당을 물려받고 일석이조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현 씨와 남편은 아들의 결혼과 함께 갑작스레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3시간 떨어진 남편의 고향 마을에 마당이 딸린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취미로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친목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겼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운도 크게 따라줬지만 말이죠.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어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집 있고 직업도 있으니 앞으로 걱정할 건 없다고 말이죠. 아들은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번씩 현 씨의 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현 씨 부부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넘겨주는 대신 건물 관리나 원룸 계약도 아들이 도맡아 했으니 굳이 발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현 씨가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말았죠. 그리고 대학생 세입자들이 워낙 나갔다 들어왔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월세의 금액은 조금씩 달랐어도 현 씨 부부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끄고 산 지 10년 정도 되어 지금은 현 씨의 나이도 70세가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내려온대. 그렇다네요. 다음 달 설에도 못 내려오겠다고 지난 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현 씨. 현 씨의 말을 듣고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벌써 2년째 아니야. 무슨 식당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명절에도 못 쉬어. 그러게요. 그리고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도 안 오는 놈이 어디 있어. 남편은 일 핑계로 내려오지 않는 아들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현 씨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다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65일 하루도 안 쉴 리 없는 아들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현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전화드리네요. 부동산이었습니다. 현 씨가 인천에 있을 때 주로 계약을 해줬던 부동산이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 몇 번 통화하고는 몇 년 만에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어쩐 일이세요? 저희 아들하고 통화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1층 상가 내놓으신 것 때문에요. 계약하실 분이 등기부등 본상 명의자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네? 1층 상가요? 무언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아신 거겠죠. 2층 원룸 아니에요? 1층은 저희 식당이잖아요. 그러자 오히려 부동산에서 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네, 문 닫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아드님이 전화하셔서 빨리 좀 빼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토요일에요. 토요일이면 이틀 뒤였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부동산의 설명에 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가를 부동산에 내놓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은 지도 몇 달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상가 찾는 손님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카페를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요. 대리인 말고 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사장님께서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드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런데 아드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들이랑 통화를 해볼게요. 폐업을 했다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문자 메시지로 사진이 여러 장 도착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찍어둔 것인지, 멀리서 찍은 사진, 가까이서 찍은 사진, 내부 모습 다양했는데 문짝에 크게 임대라고 적혀 있었고 내부는 장사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현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야? 바쁘다고 그랬다며? 바쁘다고 못 온댔는데. 남편은 한참을 하이고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그놈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식당도 문을 닫았으면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명수한테 전화해 볼게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부동산이랑 좀 통화를 해보게. 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예, 전데요. 우리 식당 말이에요. 언제 폐업을 한 거죠? 사장님. 그게 아주 문을 닫은 지는 3개월 정도 됐죠. 문 열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니, 장사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자 부동산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 계실 때보다는 훨씬 안 되긴 했죠. 단골도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장사가 안 되는 게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문을 자주 닫으시니까요. 그러고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잘 되던 식당을 기어이 말아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내가 전화를 좀 하려고 했어요. 들어오는 월세가 반이 줄었는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남편의 물음에 들려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건물은 방이 없어서 못 빼죠? 세입자 꽉 찼잖아요. 그러더니 아이쿠 하며 말을 아끼겠다고 아드님이랑 통화해 보시라고 하고는 부동산 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 씨와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듯 했습니다. 안 되겠어. 당장에 올라가 봐야지. 지금 어떻게 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가봐야 할 것 아니야. 내일 당신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일단 명수랑 통화를 해보고 그때 다시 얘기해요. 다음 날 병원 검진이 예약돼 있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가보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현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걸었을 땐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 두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 말에 아들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힘들게 일은 하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전기세도 안 나오길래 문 닫았어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한 거야? 이렇게 화내실 것 같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세입자들이면 그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비밀스럽게 부동산에 내놓은 걸 보니 뻔했습니다. 당장 저희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떡해요, 그럼. 일단 내일 엄마가 올라갈게. 계약할 사람이 있다니까 세를 놓든 어떻게 하든 상황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러 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주인이 있어야 한대잖아. 네 아빠는 내일 병원 가고 세를 놓게 생기면 토요일 날 올라오시라고 해야 하니까 엄마가 먼저 올라갈게. 아들은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현 씨는 월세가 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언급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로 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부동산에도 한번 들려야 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오전 10시쯤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현 씨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연락 줘.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현 씨의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1층 식당 문을 닫고 세를 놓고 말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아들은 뭐하고 살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뭐라도 직장을 찾고 있나? 아니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나?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올라가 봐서 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를 놓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업종을 바꿔서 다른 장사를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달려 버스는 인천에 도착했고 또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현 씨가 살던 곳으로 오자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 현 씨는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상가는 금요일 오후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큰 글씨로 폐업, 임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내줬던 사진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손님이 줄을 섰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 주변은 청소를 한 지 한참 된 것처럼 지저분했습니다. 4층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그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구석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주변이 특히나 지저분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더라도 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아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바닥에 눌러붙은 정체모를 검댕이까지 빗자루로 문질러 청소했습니다. 아니, 직접 하기 싫으면 사람이라도 써서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는 청소업체 번호도 줬었는데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몰랐습니다. 현 씨가 살 때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신축 건물이 아닌데도 늘 주변 건물보다 깔끔했죠. 이때쯤 도착한다고 했으니 집에 있는지 주차장에는 아들의 차도 보이고 다른 차도 한 대 더 보였습니다. 또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듯해서 청소를 끝내고 다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네 집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계단과 복도도 먼지가 가득해서 이따가 아들에게 말해서 여기도 청소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4층엔 딱 한 세대만 있었습니다. 현 씨가 살았고 지금은 아들 가족이 지내고 있는 곳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금요일이고 식당 문을 닫은 지 3개월이라는데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둘 다 일은 안 하고 있는 듯 했죠. 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으니 불편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너희 얘기 드러나 보자. 장사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을 닫게 된 과정에 아들의 불성실함이 큰 원인이 되었지만 폐업을 하게 된 일만을 가지고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숨기고 몰래 세를 받으려고 했던 건 문제였습니다. 다른 원룸들을 계약하고 월세를 가로챈 것과 같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괘씸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장사가 잘 안 돼서 내놨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호소하는 아들. 그렇게 힘들다면서 지금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물려준 식당은 날려먹고 문 닫은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일은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다른 장사를 해봐. 버스 안에서 생각했던 것을 아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아들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참에 이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관리도 다 제가 하고. 뭐? 이미 이 집도 줬고 상가도 줬잖아. 그런데 통째로 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무슨 돈으로 살라는 거야? 이미 벌만큼 버셨잖아요. 이 건물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앞길 창창한 저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집이 있으면 뭐해요? 저희도 돈벌이가 있어야죠. 또 장사해서 돈이 안 되면 어떡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월세 나오는데 힘들게 일은 왜 해요?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도 식당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더니 이제는 통째로 달라는 아들. 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원룸 다 계약됐다면서 왜 돈은 반토막만 입금된 거야? 그건 식당이 장사가 안 된 지가 꽤 됐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살죠. 그래서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동안 세입자가 없어서 방이 비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걸 아들이 받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 부동산에서 했던 말을 확인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 명의가 어찌됐든 아들이 거기서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 1층은 세를 줘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빨리 계약해야 하기에 내일은 남편이 무조건 오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버지가 온다고 하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서 주무세요. 현 씨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응을 보니 자신이 하루 묵는다는 사실이 부대끼는 듯 했습니다. 현 씨의 표정이 안 좋아지자 아들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차릴 게 없어서 그렇죠. 상 차려서 바치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둘 다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방도 창고로 써가지고 마땅히 주무실 데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랑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러고는 1층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아침 일찍 올라오겠다고 했죠. 근데 명수가 이 건물을 좀 자기 명의로 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남편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시골에서 농사라도 짓고 살라는 거야. 나도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는 했죠. 젊은 놈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현 씨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잠은 밖에서 잘까 봐요. 뭐?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자? 그게 명순애도 불편해 하는 것 같고.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무슨 눈치를 봐? 웃기는 놈 아니야?
지은 죄가 있으면 안방이라도 내줘야지. 이놈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아들집 놔두고 어딜 나간다는 거야. 이 추운데. 아이고, 알았어요. 그냥 마음 편히 못 잘까봐 그랬지. 현 씨는 내일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3층을 지나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나왔습니다. 세입자인가 싶어서 옆으로 비켜섰는데 상대방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자 왜인지 낯이 익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자 뒤이어 누군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오늘은 네 언니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 온다고. 어머나, 사돈? 어디서 본 듯했던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안사돈과 사돈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온 곳은 301호 건물에서 주인 세대를 빼고 가장 넓은 투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라면 월세가 못해도 7, 80만 원은 되는 방이었죠. 사돈이 새들어 산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현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쩐 일로? 그러자 4층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며 아들이 다급히 내려왔습니다.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장모님 댁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 일주일만 지내시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 네,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사돈이 서둘러 사돈 처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찜찜한 기분으로 아들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버지 오신댄다. 엄마는 여기서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부동산 들렸다가 아버지랑 내려갈게. 그러면 건물은 그건 안 돼.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미 여쭤봤어. 일단 1층 새 놓을 테니까 너희는 얼른 직장을 구하든 해봐. 애도 있는데 둘이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 충분히 살만하잖아. 현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때부터 기분 상했다는 표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며느리는 라면을 내왔습니다. 차릴 만한 게 없어서요. 김치도 없이 라면만 내온 며느리.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시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 씨는 대충 먹고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방에서 자면 돼? 그러자 아들이 손가락으로 끝방을 가리켰습니다. 안방은 아들 며느리가 썼고 가운데 작은 방은 손자의 방이었습니다. 끝방을 열어보니 행거가 있고 옷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불을 깔고 잘만한 공간은 있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썰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현 씨는 가방을 구석에 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씻기 위해서 보일러를 켜고 욕실로 들어갔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기를 켜고 발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오느라 힘도 들었고 추운 날씨에 으슬으슬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찬물을 맞자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닦고 나와서 보일러를 확인해 보자 목욕에서 실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들여다보고 있자 뒤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껐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입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아껴야 해요. 그런데 거실은 종일 보일러를 뗐는지 아주 훈훈했습니다. 현 씨는 얼이 빠진 상태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못 주겠다고 하니 그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고 갔는데도 자기 손으로 말아먹고는 부모를 원망하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일찍 잠이나 자자 싶어 누웠는데 어쩐지 거실과는 다르게 방이 아주 찼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밸브를 살펴보았는데 밸브는 다 열려 있었죠. 옷방으로 쓰던 방인이 밸브를 나중에 열었나 싶었습니다. 누워있다 보면 따뜻해지겠거니 싶어서 이내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현 씨는 자다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는데 한참 보일러를 돌렸을 텐데도 방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니 기온이 더 떨어졌는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창고 바닥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 씨는 몸을 일으켜 방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따뜻하게 몸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밸브를 보았지만 여전히 밸브는 열려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켜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손자의 방을 살짝 열어보자 거실과 마찬가지로 따뜻했습니다. 이제 보니 현 씨가 자는 그 방만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현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하게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여전히 창고처럼 추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집 밖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나갈 수도 없어서 이불을 끌고 손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러자 몸이 찜질방에 온 것처럼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다시 잠에 들은 현 씨는 또 얼마 못 가서 눈을 떠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추운 방바닥에서 자다가 또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더니 어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난 듯 했습니다. 기침도 나오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6시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어쩐지 더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 씨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그놈 자식을 가만히 두나 봐. 나 지금 저 차 타려고 집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남편은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날이 더 밝아오고 현 씨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도 일어났는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방 보일러 고장 났어?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방이 제일 따뜻해요. 잘 때 추우셨어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었지만 끝방인 그 방이 제일 따뜻할 리가 없었습니다. 밤새 떨었더니 지금도 손발이 찼고 식은땀이 나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현 씨에게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부동산 들렸다가 내려가신다고 했죠? 일찍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시도 안 된 시간에 눈치를 주는 아들 며느리.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현 씨는 그냥 가방을 싸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런 자식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현 씨는 나가서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부동산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밖으로 나왔고 20분 정도 더 서성거리다가 부동산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2시에 계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 오면 뭐 좀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금방 오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아, 예. 그러세요. 그리고 1시간쯤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걸음걸이가 화가 가득했습니다. 작사를 내줄 거야. 이를 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리 건물 계약서들 있죠. 그것 좀 확인합시다. 그러자 중개사가 계약돼 있는 방들의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들은 월세 계좌가 아들의 것으로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월세가 남편의 계좌로 반밖에 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301호는 새를 놓은 지 오래된 거예요. 아, 그 투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새 안 놓은 지 5년은 됐죠. 그 가족들이 사신다고 하시던데.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밤에 통화하며 남편에게 사돈네가 일주일 동안 거주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 씨와 남편은 당장 아들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모른 채로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너 도대체 뭐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엄마를 보일러 고장난 방에서 재웠어. 너희 엄마 아파서 골골대는 거 안 보여?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안방을 내드려요? 아니면 애를 그 방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너 이놈이 자식. 식당 망한 건 그렇다 치고 월세 사기친 것도 그렇다 치자. 그리고 네 처갓집 식구들 방 내준 것도 그래 다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놓고 뭐? 건물을 줘? 엄마 아빠는 이제 그만 살고 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도 다 사정이 있으시고. 죄가 모두 밝혀지자 아들도 더 이상 철판을 깔 수 없는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너 엄마 아침밥은 차려줬냐? 아,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라면 말이야.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아. 아무리 모질라고 한심해도 내 아들이라서 품었는데 너는 부모가 그냥 돈 대주는 기계인 줄 아냐? 그래놓고 꼴에 처갓집 식구들까지 거두는 건 무슨 경우야? 젊은 것들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부모 핏바라가며 살려고 하고 말이야.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면 그만큼 젊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게 다 공짜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야. 이래가지고는 건물을 줘도 10년을 못 가고 날려먹을 게 뻔하지.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할 일을 해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우리한테 보증금 안 줬던 것들도 몇 개 있지. 그거 가지고 집 구해서 나가. 그리고 네 처갓집 식구들까지 싹 다 데리고 나가. 그렇게 먹여 살리고 싶으면 네 힘으로 먹여 살려. 알겠어? 아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썼다는 거지.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나가서 고생도 해보면서 네가 누렸던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아라. 제발. 1층은 이따가 계약하기로 했고 4층이랑 3층도 부동산에 내놓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희는 못 나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보자. 너처럼 월세 안 내고 안 나간다고 버틴 세입자가 없었는 줄 알아?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아라. 남편은 현 씨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들렸다가? 아니에요. 집에서 쉬면 돼. 얼른 내려가고 싶네. 남편은 현 씨를 꼭 붙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안 나가고 버티는 아들을 쫓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남편이 마음먹었으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이상 아들도 버틸 재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자까지 있는 마당에 맨몸으로 쫓아내긴 마음에 걸려 2천만 원을 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깡통 차고 나가는 것보다는 나았는지 2천만 원을 준다고 하자 냉큼 받았죠. 그 돈으로 보증금에서 월세 살며 일하면 세 식구가 못 먹고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씨 부부도 그렇게 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 말이죠. 아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을 망친 것 같았습니다. 사진 멀쩡한데 왜 못 살아?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노후만 신경 쓰면서 살면 돼.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더 살 거 아니야. 편히 살다 갈 때쯤엔 그놈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면 지 소원대로 지 앞으로 건물 넘어갈 거 아니야. 그거면 충분하잖아. 우리는 다달이 나오는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놀러 가고 그러고 살면 돼. 그러고도 부족하면 뭐 건물 팔아서 다 쓰고 가버리지. 현 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대 부모가 40대 자식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날까지 남편과 자신의 건강이나 잘 챙기며 살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냐?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오빠네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장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녀의 딸 오영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 씨의 앞에서 다투는 딸과 딸의 남자친구. 장 씨는 뻔뻔하고 염치를 모르는 예비 사위를 보며 기함을 했습니다. 없는 건 죄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 더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장 씨는 이 결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 씨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 씨가 문제였겠지만 딸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를 하지 않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예비 사위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장 씨와 남편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장 씨도 적은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없는 살림에 맞벌이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도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지만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해오다 직장 동료와 함께 퇴사한 뒤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남편의 친구는 포기하고 다시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나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까봐. 남편이 어느 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동안 장 씨가 혼자 벌어서 남편과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 부업까지 해가며 버텼는데 남편이 포기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확신이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뒀던 거잖아. 남편은 장 씨의 말에 힘을 얻어 반년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결국엔 성공해서 1년 뒤엔 직원을 수십 거느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던 때도 있었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겨운 때도 있었지만 누가 돈을 버는지는 장 씨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늘 화목했습니다. 남편은 늘 가장으로서 노력했고 장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남편을 탓하지 않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고 딸 영서는 26세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큰 대형 세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딸은 알아서 척척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창창한 앞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이 30이 되었을 때 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 그렇지. 딸이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같이 학원을 다니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헤어졌단 소리가 없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꽤 되다 보니 두어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본 게 전부였습니다. 딸도 그쪽 부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결혼 생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면 소개해 주려고 했지. 오며 가며 봤을 때는 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세무사 아니라고 그랬지? 공부 그만두고 그냥 취업했어. 같이 다니던 학원을 딸의 남자친구는 그만두고 취업을 했고 딸은 끝까지 공부해서 세무사가 된 것이었죠. 축하해. 우리 딸 유부녀 되는 거야?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게. 결혼식은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장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잘 맞으니까 5년이나 사귀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장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 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집 얘기였습니다. 나도 어제 알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대. 그 말에는 장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장 씨가 알기론 딸의 남자친구는 딸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33세 모아둔 돈이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당장 딸만 하더라도 여태 1억 정도 저금을 해뒀다고 하니 말이죠. 그게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대느라 그랬대. 뭐? 생활비를? 사정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쪽은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상태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고 직장 다니는 동생들도 있는데 장남이니까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야 한대? 아니, 그건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지.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엄마도 사정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 딸이 똑부러지긴 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기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죠.
장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딸을 보니 젊었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시작했지만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사람만 좋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꼭 결혼하고 싶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생각이 있어. 실제로 남편과도 슬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돈 모으고 그러는 게 쉽겠니? 특히나 요즘에. 딸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좀 미안한데. 잘 살기만 해. 그래서 결국 집은 딸이 모아둔 돈과 장씨 부부가 지원해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장씨도 남편도 딸만 잘 살면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장씨는 시누이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시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저것 물어볼 겸 축하도 할 겸 방문하게 되었죠. 영선이도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아직 날짜는 모르고요. 시누이가 장씨에게 축하한다며 한박 웃음을 짓다가 돌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만나는 봤겠지? 보긴 봤는데 그냥 얼굴만 봤는데요. 꼭 한번 진하게 만나봐야 해. 우리 아들도 상견례 때 들었지? 그 얘기. 시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서 결혼을 엎어버린 애만의 말이 많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집 문제였죠. 누가 더 한 해 만에 하면서 싸웠다던데. 근데 장신애는 이미 딸이 집을 해가기로 했으니 갈등이 있을 게 더 있나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니까 집 외에 혼수 등의 비용은 딸이랑 딸의 남자친구가 반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지자면 대부분 장씨 쪽에서 내는 것이었지만 없는 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안 잡혔어도 1년은 남았기에 천천히 만나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도윤이 오빠 결혼식에 남자친구랑 같이 가려는데 괜찮아? 시조카 결혼식에 함께 오겠다는 딸. 장씨 부부가 먼저 만나기도 전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정신없이 만나게 만나 싶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다 만나게 될 텐데. 얼굴 도장도 찍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장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착했대? 장씨 부부와 딸은 미리 예식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대. 딸의 남자친구는 곧 온다고 했고 그 사이에 장씨 가족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랑이 누구 아들인지 인물이 훤하네. 그러게. 날 닮아 그런가? 결혼 너무 축하해요. 아직 예식이 시작하기 전이라 식장 입구 앞에 다들 서서 서로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낯익은 청년이 보였고 장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였는데 그를 보는 딸의 표정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옷차림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 친군데 저 꼴로 결혼식장에 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네. 예의가 없네. 뒤에 서 있던 시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장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요새는 결혼식장에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이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도 어느 정도 찢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특히나 양무릎 가운데가 훤히 벌어져서
오금 쪽에만 천이 겨우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지가 반으로 잘릴 듯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색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원래 바지가 저렇게 나오는 건지, 많이 입어서 더 찢어진 것인지, 어쨌거나 희한한 옷이었습니다. 길에서 봤어도 신기해서 한 번쯤 돌아봤을 듯한데, 친구 결혼식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의 가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있는 곳에 저러고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게 내가 늙었다는 증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특별히 고지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곧장 장씨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시선들이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선이 남자친구구나. 뒤에서 신우이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장 씨는 주변 친척에게 서둘러 인사를 시키고 어두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 씨 부부와 딸의 남자친구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식을 보았습니다.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형님네랑 한 잔만 하고 돌아올게. 예식이 끝나고 장 씨 일행은 신랑 신부 가족들을 위한 유리로 나누어진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넷이서 앉을 수 있는 식탁이 하나 있었고 남편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셋만 룸에 남았는데 뷔페 음식을 떠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니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옷차림보다 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너희 고모 너무 예쁘지 않았니? 한복도 그렇고 머리도 너무 우아하게 했더라고. 그것도 다 신부 화장할 때 부모님도 같이 해. 고모도 그렇게 하셨을걸? 전문가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 그러면 비싸지 않아? 안 그래도 예식장 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혼주 화장이 여자는 25만 원이고 남자는 5만 원이래. 뭐? 너무 비싸다. 근데 남자도 해? 네 아빠가 그런 걸 하겠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혼주 화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 가야겠지만 화장 정도는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었죠. 그래도 예쁘게 하면 좋지 않아? 오늘 신우이를 보자 다르긴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 뭐. 부모님도 하신다고 하지? 장 씨가 예비사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도 여쭤봤더니 하신대요.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 고모랑 이모들도요. 아, 여동생이 둘 있거든요. 여동생들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온 가족이 다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도 그 이야기를 미리 못 들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혼주는 신랑 신부 부모님만 말하는 거긴 한데 하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비용이 부담될 텐데 100만 원이 넘잖아. 언뜻 계산해 보아도 화장 비용에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반 나누면 100만 원은 안 되니까. 예비사위의 말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반을 나눠? 그런데 예비사위는 오히려 그런 딸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반씩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가족들 화장해주는 것까지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다고. 혼주 화장은 보통 각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결혼에 참석하려고 드는 비용이니까 결혼 비용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1대1로 나누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 말은 않고 듣고만 있었지만 장 씨도 예비사위의 논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만 해야지. 고모의 이모들의 동생들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부모님 두 분 해봤자 30만 원이잖아.
대화가 무척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 결혼인데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치사한 듯해서 딸도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예비 사위뿐이었습니다. 반반하자고 하길래 나는 진짜로 반씩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보고 결혼 비용은 좀 더 내라는 거지? 요점이 빗나간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각자 가족한테 드는 비용은 따로 하자는 거지. 혼수나 예식장 비용 같은 건 같이 하는 거고. 딸은 얼버무리지 않고 짚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는 기분이 좀 상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모들이랑 고모만 내가 따로 내면 돼. 아예 안 하는 건 서운해 하실 거야. 특히 고모는 나한테 엄마만큼 가까이 지냈어. 둘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까진 나누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남자였다면 그 돈을 반씩하자고는 안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집을 해가서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잠시 음식을 좀 더 퍼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이고 장 씨는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둘이 반씩 하는 게 어때? 어차피 꼭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 괜히 서운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단지 화장값 내는 문제가 아니야. 딸의 말에 장 씨도 어쩐지 그 말이 맞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돈 문제를 떠나서 생각이 복잡한 듯했습니다. 잠시 뒤에 예비 사위가 돌아왔고 딸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근데 고모랑 그렇게 친해? 그럼 거의 한 집처럼 살았어, 어려서부터. 그래?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거든.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셔.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결혼한다니까 너한테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우셨어. 예비 사위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웃었고 딸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듯 얼굴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33살이 되도록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에 생활비를 주고 자식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고모까지. 장 씨도 그 순간 무언가 강력한 사인 같은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조금 넉넉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아, 예식장 예약이 쉽지가 않아. 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해야 할 것 같아. 하객수 정해서 엄청 미리 예약해야 돼. 요즘엔. 그래? 하객도 미리 알려줘야 해? 그러더라고. 아빠 손님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하객만 하더라도 300명은 될 것 같은데. 물어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그동안 경조사에 많이 가기도 했고 뿌린 게 많으니 거둘 것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축의금이 상당하겠어요. 요즘 식대가 비싸서 축의금도 많이 내잖아요. 아, 영선이 고모한테 들었어. 엄청 비싸긴 하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축의금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면 손절해야 돼요. 그래도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손해지. 아무튼간 영선이가 똑 부러지는 것 같아도 물러터졌어요. 그렇죠, 어머님. 옆에서 안 알려주면 손해보는 성격이죠. 딸이 손해보는 성격이라며 혀를 차는 예비 사위. 딸의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는 듯해서 장 씨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에 청첩장에 계좌번호도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 오지 않고 돈만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 우리 때는 따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참 편해졌어?
그러자 딸도 장 씨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간편하긴 하지. 못 오는 사람도 그게 마음 편하니까. 우리도 넣긴 해야 해. 아, 아빠 계좌번호도 넣어야겠구나. 그렇게도 하나? 내 친구는 종이 청첩장에는 자기들 거만 넣었고, 모바일 청첩장에는 부모님 것도 넣었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 손님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데 예비 사위가 딸과 장 씨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계좌번호를 청첩장에 넣겠다고? 응, 왜? 그렇게들 많이 해. 대신 모바일에만 하자. 양가 부모님 계좌가 있어야 부모님이 축의금을 따로 받으시지. 아니, 왜 애초에 축의금을 따로 받아야 해? 어차피 우리 결혼식에 온 손님이면 우리를 축하하러 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축의금은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딸도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님도 있지만 부모님 손님도 오잖아. 그 돈까지 우리가 전부 받을 수는 없지. 어차피 봉투 받을 때도 따로 정리하잖아. 아니, 그걸 드린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장 씨도 속으로 언뜻 생각해 보았을 때 장 씨나 남편의 손님이 줄 축의금이 적어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그것으로 식대를 계산하고 남은 것은 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당연히 신랑, 신부의 것이라는 예비 사위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부모님 보고 온 손님들이니까. 부모님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빠 부모님도 따로 받으셔야지. 아니, 나는 내가 나중에 챙겨드리더라도 그건 우선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순서가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다 결혼 비용에 충당해야 하는 돈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며 묻는 예비 사위에 장 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부모님이 그 돈을 왜 가져가?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나 주실 것 같은데. 속으론 하객이 100명도 안 된다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고 딸이 옆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자 예비 사위는 빈정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왜 돈 때문에 이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자 장 씨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왜들 그래? 둘이서 잘 상의하면 되지. 축의금도 돈 벌려는 거 아니니까. 그게 무슨 문제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쩐지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 결혼이 잘 진행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이따가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예비 사위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축의금 얘기도 확실히 네 생각이 틀렸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생활비 얘기할 때 그랬어. 집마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식이 부모 생활비 드리는 게 문제가 돼? 넌 여유 있게 살았으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집 장남이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생활비 드리지 말라는 얘기에 서운했어도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돈 때문에 딴지 걸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솔직히 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싶어. 결혼했다고 불효하기 싫어. 점점 언성을 높이자 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오빤 오빠 돈만 아깝고 내 돈은 안 아까워? 혼주 화장도 그렇고 축의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오빠 돈은 오빠가 사적으로 쓰고 내 돈은 같이 쓰자는 거잖아? 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그럼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집 사면 네 말이 다 맞다고 해야 하는 거야? 이제는 장 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가장?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보자 보자 하니까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나도 화날 것 같다. 그러자 딸이 애써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딸의 남자친구도 심호흡을 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의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 잡아오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장 씨가 입을 열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집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전세자금 받아서 가고 이자는 같이 내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지. 장 씨는 뜬금없는 딸의 말에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아니, 도와주신다는데 왜 우리 힘만으로 시작하자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건 그전 이야기고. 딸의 남자친구가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장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딸 좀 말려보라는 눈초리인 듯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결혼하지 말자. 뭐?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결혼을 뭐하러 해. 서로 힘들기만 하지. 오빠도 부모님 생활비 계속 드리고 싶다며. 지금처럼 살면 되겠네. 그럼 행복할 거 아니야. 나도 결혼해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딸려오는 식구들까지 감당하면서 살 자신 없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우리는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창피해 죽겠어. 너 같은 놈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다는 게 쪽팔려. 쪽팔리다고? 진짜 이게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네. 우리가 1, 2년 만났어? 5년이야. 넌 지금 5년을 의미 없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착하고 가정적인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착각인 걸 오늘 알게 됐고. 딸의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동의를 구하는 듯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선이 생각은 내가 판단할 건 아니고 나도 한마디 할게.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네? 우리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더 문제야. 더 이상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먹으려면 먹어. 축의금은 많이 냈으니까 걱정 말고. 먼저 일어날게. 난 영선이 아빠한테 가볼 테니까. 그러자 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도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가볼 거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자. 그게 말이 돼? 진짜 너밖에 모르는 애구나. 어머니도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딸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너 괜찮아? 문을 열고 나와서 장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조상신이 도왔다고 그러나 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구출해 줄 수 있지.
본격적인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엎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어. 내가 바보였어. 다음엔 같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할 거야. 장 씨도 오늘 이렇게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얼렁뚱땅 만나서 결혼시켰다면 내 딸이 시집의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는 어디로 갔냐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지는 설명에 별다른 의문 없이 수긍했습니다. 우리 딸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 말 한마디만 했죠. 누군가는 장 씨나 딸이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비사위였던 남자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장 씨나 딸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그 정도 차이면 함께 살아가기 힘들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에게 물으니 남자가 사과하며 결혼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실수한 건 사과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이건 화해할 문제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런 딸의 속이 당연히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음을 접은 것 같아서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차피 몇몇 친척들에게도 남자친구라고만 소개했으니 서서히 잊혀져 갈 듯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음을 잘 추스렸고 훗날엔 해프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죠.